저는 이하민이에요. 어릴 적부터 조용한 애로 불렸어요. 그게 제 성격 때문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요. 그저 제 말은 가족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집은 4인 가족이에요. 아빠, 엄마, 오빠, 준이, 그리고 저. 겉으론 평범한 가정이지만 이 집안에서 중심은 단 한 명, 오빠였어요. 왜냐고요? 장손이니까요. 오빠는 어릴 때부터 귀하게 자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집 기둥이라며 늘 오빠만 챙기셨고 엄마 아빠도 그 말에 깊이 동조했죠. 반면 저는 그냥 딸이었어요. 생일이 지나가도 아무도 모르는 딸, 고등어 2마리 사오라 심부름만 하는 딸. 제가 초등학생일 땐요,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내려놓자마자 청소기부터 돌려야 했어요. 오빠는 방에서 게임을 하든 과외를 듣든 집안일이란 건 단 한 번도 한 적 없었죠. 엄마는 늘 말했어요. 하준이는 공부하잖아. 너는 좀 도와. 그 도와라는 말이 참 얄밉게 들렸어요. 그 말 속엔 이미 정해진 역할이 있었거든요. 오빠는 공부, 나는 집안일. 그런데 웃긴 건요, 저도 공부 못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꽤 잘했죠. 동네 학원도 안 다니고 도서관에서 혼자 문제집 풀며 진짜 치열하게 공부했어요. 한 번은 전교 3등을 했어요. 정말 기쁜 마음에 엄마에게 시험지를 내밀었죠. 엄마, 나 이번에 전교 3등 했어. 엄마는 시험지를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하준이는 몇 등 했는데? 그 말에 제 입꼬리가 스르륵 내려갔어요. 몰라. 나는 내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엄마는 이미 TV 쪽으로 고개를 돌린 뒤였어요. 그날 밤 저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책상 앞에 앉아 아무도 없는 방에서 울다가 생각했죠. 나는 이 집에서 사랑받는 법을 모른다. 그래서였는지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어요. 성공해서 이 집을 벗어나자.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보다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사춘기 땐요, 더 힘들었어요. 오빠는 삼겹살에 콜라 한 캔 받고 야자를 가고 저는 김치볶음밥 한 그릇으로 독서실을 갔어요. 학원도 오빠는 유명 강사 붙여서 과외 받았는데 전 친구 문제집 빌려서 풀었어요. 너는 알아서 잘하잖아.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죠. 그 말 들으면 들을수록 서러웠어요. 알아서 하니까 엄마는 날 안 챙겨도 되는 건가? 그럼 나도 이 집에서 알아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혼자 싸웠어요. 밤마다 문제집 붙잡고 졸린 눈 비벼가며 책상에 엎드려 자고 나면 뒷목이 뻐근했어요. 그 뻐근한 통증이 이 집에서 나를 살려주는 유일한 존재감 같았어요. 가끔은 엄마가 단 한 번만이라도 하민아 수고했어. 그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오직 오빠만이 가족의 기대였고 저는 그 기대의 바깥에 존재하는 조용한 그림자였죠. 중학교에 올라가자 편애는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오빠가 중3이 되면서 진짜 집안의 기대가 됐거든요. 엄마는 오빠 시험이 있는 날이면 삼시세끼 챙겨주고 방 앞에 간식까지 갖다 줬어요. 오빠 책상에는 수십만 원짜리 수학 문제집과 과외 선생님 이름이 빼곡한 스케줄표가 붙어 있었죠. 근데요, 제 책상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작년에 썼던 문제집, 도서관에서 얻어온 프린트, 그리고 사인펜 몇 자루. 엄마는 말했어요. 하준이는 장손이니까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그 말이 제겐 이렇게 들렸어요. 너는 기대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다고 공부를 놓을 수는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독하게 마음먹었죠. 이 집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공부뿐이야. 그래서 저는 도서관 문 여는 시간에 맞춰 가고 문 닫을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았지만 그게 제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가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을 때도 있었죠.
근데 엄마는 말했어요. 여자애가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니? 집안일이나 좀 도와. 오빠는 밤늦게 들어와도 걱정도 잔소리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날도 기억나요. 저는 방에서 문제집 풀고 있었고 오빠는 거실에서 게임을 하다가 발로 리모컨을 걷어찼어요. 엄마는 화도 안 내고 말했어요. 하민아, 리모컨 좀 주워줘라.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줍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땐 그게 너무 당연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역할인가 보다. 말도 안 하고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그런지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저를 잘 찾지 않았어요. 고등학생이 되던 날 아빠가 말했어요. 이제 너도 대학 생각해야지. 순간 기대했어요. 이제야 나도 뭔가 챙겨주려나? 하지만 이어진 말은 이랬어요. 하준이처럼은 안 되더라도 너도 내 길은 가야지. 결국 또 비겨. 그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고등학교 내내 저는 알바하며 학원비를 모았어요. 주말엔 편의점 야간 근무, 방학 땐 카페 서빙도 했죠. 엄마는 말했어요. 힘들면 그만둬. 하준이 등록금도 빠듯한데 내 학원비까지 생각 못해. 그래서 전 제 돈으로 학원 다녔고 과외 한 번 받아보지 못했지만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어요. 한 번은 모의고사 전국 1% 안에 들었어요. 혼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성취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속삭였어요. 하민아, 너 진짜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가면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어. 수능이 다가올수록 저는 더 단단해졌어요.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아도 저는 스스로를 응원했어요. 너라면 할 수 있어. 그 말을 매일 마음속에 되뇌며 하루를 버텼죠.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어요. 제 인생을 바꿔줄 수능일. 전 그날 혼자서 시험장에 갔고 혼자서 국밥 한 그릇 먹고 돌아왔어요. 엄마는 오빠 수능만 신경 쓰느라 제가 어떤 시험을 쳤는지도 잘 몰랐죠. 시험 끝나고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젠 진짜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수능 결과는 생각보다 좋았어요. 모의고사보다 더 잘 나왔고 그 성적이면 서울 중상위권 의대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죠. 교무실에 불려갔을 때 선생님이 말했어요. 하민아,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면 의대 충분히 노릴 수 있어.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저를 대단하다고 말해준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동안 스스로를 다독이며 달려온 시간들이 그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수능 성적표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엄마, 나 이번에 성적 잘 나왔어. 엄마는 시험지를 흘끗 보더니 말했죠. 하준이는 어떡하냐? 이번에도 망했대. 제 성적엔 관심도 없는 듯 했어요. 그 순간 또 깨달았어요. 아, 나는 여전히 집에서 주인공이 아니구나. 아무리 잘해도 오빠 그늘 아래서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걸. 그래서 이번엔 아무 말 안 하고 혼자서 정시 원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모집 요강 보고 자기소개서 틀 잡고 학교 선생님께 상담도 직접 받았죠. 엄마는 물었어요. 너 어디 쓸 건데? 의대. 그 한마디에 엄마는 흠칫 놀라더니 그건 하준이가 가야 하는 데 아니니?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왜? 나는 가면 안 돼? 엄마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마음을 굳혔어요. 이 집에서 벗어나는 걸로 끝내지 않겠다. 이젠 진짜 내 길을 살겠다. 며칠 후 합격자 발표 날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를 켰고 결과를 확인했죠. 그리고 그 두 글자, 합격.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혼자였지만 세상 누구보다도 뜨겁게 울었어요.
하민아, 해냈어. 진짜 해냈어. 하지만 그 기쁨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싸늘하게 식었어요. 엄마는 냉장고 앞에서 말했죠. 하준이는 이번에도 안 됐대. 정신이 많이 나가 있는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나 합격했어. 엄마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말했어요. 그래? 축하해. 딱 그 두 마디. 감정도 기쁨도 없는 축하.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합격증을 조용히 서랍 안에 넣었어요. 이 집에선 내 기쁨도 숨겨야 하니까. 며칠 뒤 기숙사 신청서를 썼어요. 집에서 통학도 가능했지만 전 굳이 기숙사를 선택했어요. 엄마는 말했죠. 그거 왜 써? 괜히 돈 들게. 그냥 나 혼자 생활해보고 싶어서. 사실은요, 이 집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오빠의 그림자, 엄마의 무관심, 그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입학날 혼자 기숙사로 향했어요. 아무도 인사하러 나오지 않았고 아무도 도시락이나 짐을 챙겨주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내 방이 생겼고 처음으로 조용히 내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창문을 열고 햇살이 들어오는 그 순간 속으로 말했어요. 하민아,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공이야. 누구의 동생도 아니고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그냥 너로 살아도 돼. 의대에 입학한 뒤 제 삶은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수업은 빡빡했고 과제는 끝이 없었고 실습은 체력 싸움이었죠. 기숙사에선 알람 없이 스스로 깨야 했고 밥은 컵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다반사였어요. 근데요, 이상하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집에서 봤던 눈치, 편애, 억울함. 그 모든 게 멀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였거든요. 생활비요?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겨우 버텼고 생활비는 주말마다 고등학생 과외를 하며 마련했어요. 알바 끝나고 돌아오는 밤길 혼자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다 보면 가끔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지금이 더 좋아. 이젠 내가 나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버텼죠. 반면 오빠는요, 재수 끝에 지방대 간신히 붙었어요. 수도권은 턱도 없었고 그나마 점수 맞춰 넣은 학교에 겨우 합격했죠. 그 소식을 들은 엄마는 한숨 쉬면서도 말했어요. 어떻게든 붙었으니 됐다. 이제 내가 잘 이끌어야지. 그네는 물론 저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직도 오빠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족의 틀은 깨지지 않았죠. 오빠는 기숙사가 아닌 원룸 자취를 선택했어요. 그 이유요? 친구들과 자유롭게 지내고 싶다고 했대요. 엄마는 걱정하면서도 결국 용돈까지 챙겨줬죠. 그때부터였어요. 오빠가 변하기 시작한 건 처음엔 자취의 자유를 만끽했대요. 밤마다 술 마시고 친구들 불러 파티처럼 지내고 수업은 빠지고 과제는 복붙하고 엄마는 몰랐죠. 오빠가 밤마다 술 마시며 놀기 바쁘다는 걸.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민아, 하준이가 그게 왜요? 무슨 일인데요? 어떤 여자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애가 임신했대. 순간 제 손에 들린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정적이 흐르고 엄마는 계속 말했어요. 하준이는 그냥 장난처럼 사귄 거래. 근데 그 여자애가 아이를 낳겠다고 한대. 그래서요? 지금 양가 부모님 만나고 있고 그쪽은 책임지라는데 하준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날 저녁 엄마는 울면서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가 하준이 그렇게 키운 게 아닌데?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키운 게 아닌데? 오빠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누구한테도 혼난 적 없었어요. 잘못하면 덮어주고 성적 떨어지면 위로해주고 심지어 사고 쳐도 엄마는 우리 하준이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했죠. 결국 집안은 발칵 뒤집혔어요. 할아버지는 혈압이 올라 병원까지 실려가셨고 아빠는 담배를 끊고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하준이 어쩜 좋아, 이제 인생 망했어. 매일같이 통곡했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제라도 오빠 스스로 감당하게 해요. 엄마는 제 말을 듣고도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잖아. 어떻게 모른 척하니? 그 말에 전 입을 다물었어요. 이 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조금씩 확신이 생기고 있었어요. 나는 절대 이 가족처럼 살지 않겠다. 이제는 내 삶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자. 오빠의 여자친구는 결국 아이를 낳았고 두 사람은 원룸에서 함께 살림을 시작했어요. 엄마는 반쯤 체념한 듯 말했죠. 어쩔 수 없지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책임은 져야지. 그 말 속엔 오빠에 대한 실망보단 일이 커졌다는 피로함이 더 짙었어요. 문제는 그 생활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빠는 여전히 철이 없었고 여자친구는 혼자 육아와 살림에 지쳐갔어요. 처음엔 둘이 웃으며 아이를 안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말다툼이 잦아지고 집안엔 냉기만 돌았대요. 엄마가 한번 내려가 봤다는데 그날 현관 앞에서 싸우는 걸 들었대요. 내가 너랑 애 낳자고 한 줄 알아? 그럼 낳자고 한 사람은 누구야? 책임은 같이 져야지. 그 대화를 듣고 엄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대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다더군요. 저는 그냥 말했어요. 엄마, 이제 오빠 인생은 오빠가 책임지게 해요. 엄마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하준이 아직도 철이 없나 봐. 그 말이 참 오래도록 맴돌았어요. 아직도? 도대체 몇 살까지? 철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걸 덮을 수 있을까요? 그때였어요. 엄마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 말했죠. 하준이 여자친구랑 이혼했대. 네? 서로 도저히 못 살겠대. 애는 여자 쪽에서 키우기로 했고 하준이는 혼자 남았어. 그 말을 듣고도 저는 큰 감정이 없었어요. 그저 조금 씁쓸했죠. 그토록 받던 사랑, 그토록 몰아주던 관심. 결국 오빠도 현실의 무게 앞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충격은 부모님에게도 컸던 것 같아요. 엄마는 매일 밤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하준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준이가 요즘 말이 없어. 회사도 관두고 알바도 안 한다더라. 밥은 먹는지도 모르겠어.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야 알겠지. 내가 왜 그토록 외로웠는지.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던 그 시간들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는지. 저는 그날 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민아, 이제 널 지켜야 해. 누구도 널 대신해 주지 않으니까. 누구도 널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오빠의 소식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건 그의 인생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의사가 된 뒤 제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색깔로 채워졌어요. 매일 아침 하얀 가운을 입으며 거울 앞에 서면 속으로 중얼거렸죠. 하민아, 너 진짜 여기까지 왔구나.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제는 나 자신이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주기로 했어요. 병원은 늘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저는 그 일상이 오히려 고마웠어요. 마음 둘 곳 없던 시절 의대 실습실에서 밤을 새며 스스로를 다독였던 시간들이 이젠 일상이 되어 있었죠.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저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레지던트로 알려졌고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한 남자 선배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하민아, 오늘도 늦게까지 남을 거야? 응, 마무리할 게 좀 있어서. 그 사람은 처음엔 그냥 친절한 선배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의 눈빛이나 말투에는 나를 사람으로 바라보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내가 참 대단해 보이더라. 항상 묵묵히 혼자 다 해내는 모습 멋져. 그 말 한마디에 숨겨왔던 감정이 울컥했어요. 이 집안에서 이름으로 불려본 적도 칭찬받아 본 적도 없었던 제가
그는 제게 조금씩 말을 걸었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고 조금씩 서로의 하루를 나누게 됐어요. 1년쯤 지나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그는 저에게 말했어요. 하민아, 너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따뜻함이 나에게도 허락될 수 있는 건지. 그는 저를 하준이 동생이 아닌 그저 이하민으로 대해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릴까? 사실 그 말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어요.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에 이 사람까지 상처받게 될까 봐 걱정됐죠. 그래도 용기 냈어요.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나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 있어. 같은 병원 선배야. 곧 인사드리고 싶어. 엄마는 놀란 얼굴로 묻더군요. 의사야? 응. 월급은 얼마나 돼? 집은 어디고 부모님은 뭐 하셔? 딱 그 질문들. 사람이 아닌 조건부터 따지는 그 익숙한 반응에 속이 시렸어요. 며칠 후 남자친구와 함께 친정에 인사하러 갔어요. 상견례 자리는 처음엔 무난했어요. 엄마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우리 하민이 집에서는 말도 없고 얌전해요. 거짓말이었죠. 제가 말이 없었던 건 누구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 엄마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사실 하준이가 요즘 좀 어려워요. 애도 있고 실직 상태라. 하민이가 이제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남자친구가 당황했어요. 저는 머리가 띵했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빠까지 말했어요. 사돈 될 사람이니까 앞으로 식구 일은 같이 고민해야죠. 하민이 혼자 벌기도 힘들 텐데 서로 도우면 좋잖아요.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말했어요. 하민아, 너무 힘들었겠다. 지금까지 이겨낸 거 정말 대단해. 그 말에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젠 진짜 이 가족과 선을 그어야겠다.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어. 그날 이후 엄마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준이가 아이 유치원비가 부족하대. 이번 달 방세도 못 낸다더라. 하민아, 너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처음엔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도 내 오빠니까. 그래서 한두 번 용돈이라며 조금씩 보냈어요.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어갔죠. 엄마는 매달 연락했고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이었어요. 이젠 감사 인사도 없었어요. 그저 이번에도 부탁한다는 말만 반복됐죠. 그게 점점 저를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환자 진료 중에도 남자친구와의 데이트 중에도 엄마에게서 오는 전화 벨소리만 들으면 숨이 턱 막혔어요. 하준이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알바 몇 번 하다 말고 다시 방에 틀어박히고 양육비는 여자 쪽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었죠. 엄마는 말했어요. 내가 의사니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잖아. 그 말이 꼭 내가 돈 좀 버니까 당연히 도와야지. 그렇게 들렸어요. 심지어 아빠는 어느 날 대출 보증 얘기까지 꺼냈어요. 내 이름으로 보증 좀 서줘라. 아빠가 금방 갚을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딸로 본 적이 있긴 했을까? 지금도 내가 필요해서 연락하는 거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는 단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잖아. 그날 밤 남자친구와 조용히 마주 앉아 말했어요. 나 이제 가족이란 이름에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 않아.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하민아,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난 언제나 내 편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누구도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해준 적 없었거든요. 며칠 후 엄마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엄마,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지키고 싶어요. 돈 얘기 부탁. 이젠 그만해 주세요.
이게 효도라면 전 평생을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해요. 그 문자에 엄마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며칠간 연락이 없었죠.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처음으로 조용한 하루하루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나만의 삶을 시작하자.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